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판 관할 조항 했었죠. 그래서 이제 jurisdiction 재판 관할, 재판을 관할하는 것도 우리가 재판을 관할하는 거, 그죠? 관할하는 거를 어디서 할 것인가? 재판 관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jurisdiction clause라고 했습니다, 그죠? jurisdiction jurisdiction clause. 자, 재판 관할권이다. jurisdiction,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게 이제 venue clause라고도 하죠. 발음이 이거는 장소라는 뜻이죠. venue claus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venue clause다. 자, 그래서 요것들 이제 관할을 우리가 중재를 할 때 또는 재판을 할 때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장소, 즉 venue, 이 장소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합의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또 이제 어떻게 냐면 우리가 면책승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승인 이런 것도 잘 조금 지엽적이지만은 잘 해놔야 됩니다. 면책승인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면책승인 조항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책승인 조항이라는 것은 계약이 완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 면책승인, 요거는 영어로는 released, release. 좀 잘 안 되는데 release clause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이 좀 만료될 수도 있고 계약 만료 내지는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것이 안 맞아서 해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앞전에는 우리가 어떤 게 했습니까? 어떤 liquidated damage가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liability clause도 있었고, 그죠? 이러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요거하고는 반대로 요거는 이제 어떤 우리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한 것입니다. 알겠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한다 이런 거죠. 요런 이제 면책승인 조항이란 거는 뭐 향후에 어떤 법적인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서구 기업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서하고는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약서 안에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면책승인 조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계약 양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assignment clause랍니다. 자, 우리가 assignment라는 거는 자, assignment라는 것은 그러니까 양도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assignment는 양도하다. 그래서 assignment clause는 양도를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ssignment clause라는 것은 양도 금지를 한다 이런 뜻이죠. 양도 금지. 그래서 양도 금지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양도 금지 조항을 assignment claus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면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게 일은 또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방법들이 그죠? 이러한 방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어사이먼트 클로즈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책임 조항, 자, 제한이라는 것은 limit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limit of, limit, 자, limit, 자, 뭘 리미트 하는데, of, 뭘 리미트 하나요? liability죠. 자, liability는 다른 말로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책임. limit of liability라는 책임을 갖다가 면책한다. 그래서 책임의 리미트가 있다. 책임 제한을 한다. 책임을 제한한다. 자, 책임 제한 조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책임 제한 조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limit of liability clause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이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죠. 계약 해지 시에는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이 파기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 계약이 해지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이게 이제 직접 손해죠. 직접 손해란 거는 이 계약을 수행하지 못해서 바로 일어나는 그죠? 손해를 우리가 직접 손해다 이렇게 그죠? 직접 손해.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원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완성품을 만들면은 이제 그 완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원재료가 공급이 못 돼갖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손해를 갖다가 직접 손해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해는 뭐냐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 구매자가 다시 구매자의 고객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들어서 다시 사갈 사람 완제품을 사갈 사람이 이 사람들 못 믿겠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사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 그죠? 이미지 손상 같은 거, 그죠?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미지가 손상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미지가 손상된다. 이미지가 손상되는 이제 이 부분들,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한 손해를 우리가 간접 손해를 한다. 이미지 손상되는 손해란 것이 바로 간접 손해를 한다. 그죠? 간접 손해를 한다. 자, 그래서 이 간접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넣는 거죠. 자, 책임이란 것도 결국은 직접 손해에 국한하는 것이고 간접 손해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다음 직접 손해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기대 이익 같은 거는 또 손해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기가 넘이라서 내가 팔아서 얼마를 갖다가 뭐 남길 건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것도 기대 이익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추정하기가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아까 앞전에처럼 liquidated damage 같은
날짜를 정해서, 그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날짜당 지연 손해가 얼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상해서, 예상 손해액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손해란 것은 보통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합니다. 내가 받아서 얼마를, 이거 했으면 얼마를 갖다가 이윤을 남길 건데 하는 것은 오늘 기대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미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개인의 사실은 개인 뭐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은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떤 뭡니까? 그거는 여기 직접 손해까지만 효력이 미치지만 뭐 다 물려준다. 이거는 사실은 개인 간의 그거니까 그죠? 개인 간의 뭐 자유로운 의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indemnity 앞전에 우리가 그 했었죠. 손해배상 조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ndemnity clause가 이제 그것이 이제 손해배상 조항을 이지만 구체화시키기 힘드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것이 liquidated damage clause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앞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진짜 여기서 limit of liability라는 것은 요거는 제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ereas clause라는 것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설명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조항, 우리가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설명조항이다. 그래서 이제 whereas clause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뭔가를 갖다가 이제 뭐 이 계약서의 목적이라든지 요런 것들 왜 이 계약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설명조항이다. 계약에 대한 주된 설명, 주된 목적 같은 거, 계약 목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의 목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뭐 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자,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넣느냐? 자, 계약의 목적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계약을 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이제 뭔가를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은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라는 계기죠. 그 계기가 계기에 따라서 책임의 어떤 분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어떤 상대방의 과실 정도, 그죠?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뭐 전혀 노력이 없었다든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노력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onflict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conflict clause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충돌 조항이죠, 그죠? 충돌 조항. 그래서 conflict라는 것은 우리가 충돌하다는 뜻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충돌 조항인데 말 그대로 요거는 conflict clause는 이제 계약서가 여러 언어, 다 이제 여러 언어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뭐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 뭐 그다음에 뭐 영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적는데 그건 사실은
무효입니다. 그죠? 계약서는 하나의 언어로 적는데, 그런데 이제 요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계약서를 적어서 사인해라 하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영어 계약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같이 밑에 우리말로 이렇게 적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문 계약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외국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영어 계약서를 갖고 있고 공문에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거 옮기면서 서로 내용이 의미가 틀리질 수 있습니다. 언어도 틀리고 의미하는 바도 틀리니까요. 그럴 때는 서로 간에 뭐가 생기죠? 서로 간에 컨플릭트가 생기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말로는 이게 이 뜻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정해놓는 걸 우리가 conflict clause라 합니다. 자, 충돌이 생길 때는 영어로 된 계약서를 원칙으로 한다. 또는 국문으로 된 계약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충돌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죠? 충돌 조항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영어로 할 건지 국문으로 할 건지 이제 어떤 걸 갖다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충돌 조항, 우리 뭐 다른 말로 충돌 조항이라고 이제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충돌할 때 자, 충돌 조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충돌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돌 조항이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rivity clause가 있습니다. privity clause.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계약이 본인 대 본인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계약이 대리인과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러한 관계를 계약의 당사자의 관계를 당사자의 관계다. 당사자의 계약 당사자 쌍방 당사자의 관계가 이제 자, 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privity 뭐 이렇게 하는데요. privity clause라는 것은 이제 privity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근처란 뜻이죠. 근처.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privity clause는 우리가 본인 대 본인이다. 우리가 계약에서의 본인은 계약서상의 principal로 나타납니다. principal. 자, principal to principal인지 예를 들어서 본인 대 본인인지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사람하고 자, 본인 대 본인인지 아니면 principal to agent인지 그죠? 본인 대 뭐 예를 들어서 agent인지 자, 요거죠, 그죠? 요거 이제 principal to agent인지 principal to principal인지 요 관계를 갖다가 내는 것은 privity claus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 해야 되는 게 이제 concurrent clause가 있습니다. 자, concurrent clause죠. 자, 이 concurrent clause는 말 그대로 동시이행 조항입니다. 동시이행. 자, 동시이행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금 인도하고 동시에, 물건 인도하고 동시에, 이제 물건하고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자. 이런 뜻이죠. 그죠? 물건하고, 대금을, 그죠? 동시에 주고받는 거죠. 그죠? 동시에 주고받는 거. 그래서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자. 이런 뜻입니다. 물건하고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concurrent clause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이면계약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요런 쪽을 이제 우리가 이면계약의 대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번, 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요거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자, 조금 이제 요쯤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계약은 낙승계약이어야 된다 했죠. 낙승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어야 된다. 낙승계약은 승낙이 있어야 되고, 쌍무계약은 동시에 낙승이고, 그 다음에 낙승계약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낙승계약이 된다, 쌍무계약. 상방 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무가 발생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래서 낙승계약과 쌍무계약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 계약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UN CISG도 있고, 자, 상품에 관한 국제 협약이죠. UN 협약을 CISG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다른 ICC 약관이라든지, 그죠? 국제상공회의소 약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죠? 국제 협약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뭐 국제기관에서 한 이러한 이제 협약들이 있죠. 국제 규칙이나 국제 법칙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뭐 하나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요것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 간의 자유, 개인 간의 계약 이걸 우선시하는 거죠, 그죠? 개인 간의 국제 계약도 개인 간의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 간의 자유, 개인 계약이 개인 자유에 의해서, 그죠? 개인 간의 어떤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척한다면은 이건 배척됩니다. 그죠? 이건 배척하면 배척되고 채택하면 채택되고 이거는 자유의 선택의 문제죠. 그죠? 선택의 문제다. 그걸 뭐 있어서 국제간의 거래니까 이걸 꼭 이런 정형화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자체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왜? 이걸 채택하면은 이제 그거 자유로운 거죠. 그죠? 자유로운 편리한 거죠. 편리한 거지, 뭐, 이거 꼭 의무적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죠? 이 조항을 갖다가 뭐, 우리 꼭 채택하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의 기준은, 이러한 기준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당사자의, 그러니까 뭐,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우선됩니다.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한 것이 복잡한 거래들. 그것은 이제 우선 우리가 포괄계약이라는 걸 갖다가 배웠는데요. 이 포괄계약은 말 그대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겁니다. 포괄계약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문 같은데 나올 때 이걸 갖다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포괄계약은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겁니다. 이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하는데 복잡한 계약은 포괄계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복적인 경우가. 자,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자, 그래서 복잡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잡한 것은 우리가 포괄계약이 아니라 이제 개별계약에 이제 그것을 넣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어떤 경우냐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everability라는 이제, 조항이 있었죠. 가분조항. 이 가분조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한 부분이, 그래서 가분성 조항이라고 했죠. 이거 잘 알아놔야 됩니다. 가분성 조항이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 해서 전체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내지 또는 전부라도, 그죠? 일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냐? 그게 아니죠. 그죠?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가 인정되고, 또 설사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계약을 했는데 각국의 어떤 준거법, 즉 governing law를 보니까 그게 저촉되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또 완전히 다 예를 들어서 무효가 될 경우도 있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이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이제 가분성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어떠냐? 그럼 전부가 되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계약 유지를 갖다가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적용한다라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적용한다. 이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A라는 법에 의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개별법에 다른 법에 그걸 갖다가 조금 이제 변형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규모를 줄인다든가 목적을 달리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에 가지고 또 그거를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걸 계약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그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non-waive clause가 있었죠. 그죠? 불포기 조항이죠. 불포기 조항하고 가분성 조항하고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자, 불포기 조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크레임이 발생되었을 때, 그 크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거는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갖다 그때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계약이 어떤 절차가 중지가 될 경우가 있죠. 이거 이렇게 불량품이 많으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전부 다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중간에 얘기해버리면 공급자가 공급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뭐 불량품이 났지만 이 물건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겠죠. 그럼 공급자가 자기가 그죠? 뭐 자기도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했으니까 뒤에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 말 없다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이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불권리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조항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권리 불포기 조항이다. 요거하고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합의 조항, 그죠? 완전 합의 조항이 있었죠. 그 완전 합의 조항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제 entire agreement clause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지만 entire agreement, 그죠? 자, entire agreement clause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좀 얽매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같은 말이, 그죠? 요거는 완전 합의 조항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문서에 있는 거 말고는 다른데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 그냥 말로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그 전에 이 계약서 전에 다른 문서를 또 썼던 거, 이건 다 무효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문서에 있는 내용만 유효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 합의 조항입니다. 그죠? 완전 합의 조항이라고 한다. 완전 합의 조항이다. 그죠? 완전 합의 조항이다. 자, 요런 완전 합의 조항을 나타내는 표현이, 영어 표현이 여기 있는 entire agreement 말고도 merge clause라고 내가 했습니다. 자, merge clause. 자, 요거는 merge라는 것은 합병하다. 여기 다 함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합병하다 이런 뜻이죠. merge clause. 하나의 합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합치다가 integration이라 했습니다. integration. integration clause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integration clause 또는 merge clause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integration clause 또는 merge clause다.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겠죠? integration clause 또는 merge clause다. 이렇게. 그 용어의 차이를, 그죠?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권리 침해 조항도, 우리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infringement, 자, 요거 infringement clause도 요런 것도 이제 infringement clause는
이것도 잘 물어지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죠? 내가 뭐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지적재산권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킨 대로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수탁 가공을 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 또 수탁 가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대로 만들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infringement가 즉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권리 침해 부분에서 자, 그것이 이제 요런 좀 요점으로, 그죠? 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권리 침해 부분이죠. 그죠? 권리 침해 부분이다. 자,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입니다. 자, 무역계약이 어떻게 이제 성립되느냐. 자,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이다. 이 마우스를 쓰니까 좀 깝깝하죠? 이제 패드가 오면 좀 빨리빨리 쓸 건데 아직 안 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역과정 성립 과정은 그러면 무역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냐 함죠. 이제 보통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하겠죠. 그죠?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을 보겠죠. 자, 우리 물건을 우리가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어디서 살 건지 이거 쭉 보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을 조사하겠죠. 이거는 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죠? 해외 시장을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그죠? 해외 시장 조사. 인터넷을 해도 되고, 또 이제 각국의 어떤 우리가 영사관, 상공회의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해외 시장을 조사하겠죠,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코티스 같은 걸, 코타라는 이제 옛날로 치면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우리가 코타라라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역협회도 있고, 그죠? 무역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에 있는 공간들, 우리나라의 공간들, 그죠? 뭐 영사관, 대사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 또 이쪽에 있겠고, 또 상공회의소도 있겠고, 그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똑같은 다른 나라에, 그죠? 그런 이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많이 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조사기관이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전부 다 정보를 수집하죠. 팔 사람은 우리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봐 주세요. 또 돈을 주면은 또 이걸 또 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지사화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지사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그래서 뭐 단계별로 뭐 관련 회사를 리스트업 해준다든가 또는 컨택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에서 고객을 찾든 아니면은 공급자를 찾든 이렇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켓 리서치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켓 리서치다. 마켓 서치다 또는 리서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켓 서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inquiry라는 걸 보냅니다. 자, inquiry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소위 하는 이제 살 사람이 팔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로 팔 사람이 살 사람한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큘러 레터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보내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팔 사람이 그죠? 자기 회사 소개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품목을 뭐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의가 있으면은 요거 이제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하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서신에 대해서 reply를 하겠죠. 우리가 reply to inquiry라고 합니다. reply to 자, inquiry. 자, 그럼 이제 reply to inquiry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살 사람이 이런 이제 인콰이리가 오면 이 인콰이리에 대해서 다시 뭘 어떡하냐? 이거 이제 뭔가를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대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큘레터에 대해서도 그죠? 대답을 해주겠죠, 그죠? 대답을 해줍니다. 뭐 할 거다 말 거다. 아니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reply라고 합니다. 그냥 reply to inquiry도 그냥 reply를 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살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팔 사람은 여기에다가 뭐를 제공합니까? 오퍼를 하는 거죠. 오퍼. 자, 좋습니다. 그럼 좀 우리 이런 걸 소위 하는 오퍼시트라고 이야기하죠. 오퍼. 오퍼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걸 내는 거죠. 자, 얼마다 하고 이제 주문을 내는 거죠. 자, 주문을 낸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살 사람이 그렇게 주문을 팔 사람이 살 사람한테 오퍼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살 사람은 그죠? 살 사람도 나름대로 인콰이어리에 대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요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지금 내가 요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하고 맞지 않다. 요런 부분도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오파를 갖다가 조금 친다 이래서 카운트 오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카운트 오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운트 오프란 것은 뭐냐? 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은 이거 지금 나는 안 맞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소위 하기는 반대 청약을 하는 거죠. 반대 청약. 반대 오퍼, 반대 청약이라고 이렇게 우리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 청약이다. 반대 청약이다. 자, 이 반대 청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팔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 펌 오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되겠죠. 이제 펌 오퍼 되면은 누가 합니까? 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acceptance를 하면은 그죠? acceptance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합시다 그래 승낙이죠. 승낙을 하면은 이게 acceptance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컨트랙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강 가는 거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네 이렇게 팔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할 때 이제 서큘러를 보내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파는 사람이 이제 서큘러를 보내면은 그 파는 사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인콰이리를 합니다. 그죠? 인콰이리를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인콰이리에 대해서 다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파는 사람 경우는 파는 사람이 먼저 파는 사람이 먼저 그죠? 여기 이제 서큘레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서큘레를 하면은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콰이리를 갖다가 보낸다 이렇게 되면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팔 사람이 서큘레를 보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 사람이 인콰이리를 보내고 이 인콰이리에 대해서 다시 팔 사람이 다시 이제 오퍼를 내게 되겠죠. 그죠? 오퍼를 내면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 오퍼, 그 다음에 펌 오퍼,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이 되고 이제 승낙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소위 하기에는 컨트랙트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트랙트를 만들거나,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서큘러,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회사는 뭐 이런 물건을 취급합니다. 라는, 이러한 이제, 그죠? 이 서큘 레터를 보내면, 이 서큘 레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뭐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인콰이리를 사는 사람이 하겠죠. 자, 인콰이리를 내면 이 인콰이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파는 사람이 오퍼를 냅니다. 그죠? 오퍼를 냅니다. 이 오퍼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쿼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쿼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오퍼, 쿼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내죠. 그럼 쿼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쿼테이션 요거 뭐 물건이 조금 너무 비싸네요. 가격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카운트 우리가 카운트라는 것은 권투에서 서로 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주먹을 서로 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카운트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난 요렇게 요 조건으로 해야 되겠다. 자, 중요한 건 이 카운트 오퍼가 오면 앞에 있는 요 오퍼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다시 요 사람의 의견대로 해가지고 다시 펌은 확정적이라는 뜻이죠.
펌이란 것은 단단하다는 뜻도 있고 회사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펌이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확정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확정하다. 그래서 자, 펌오퍼를 내는 것이죠. 자, 이 펌오퍼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걸 수락하는 거죠. 누가 사는 사람 수락하겠죠? acceptance 하는 거죠. acceptance. 자, 이게 acceptance 되면 이제 여기서 자, 계약서 쓰자 이렇게 되겠죠. contract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송금을 하겠죠. 그죠? 뭐, TT로 보낸다든가, 또는, 또 뭐, TT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면은 뭐, LC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주심, correction이라 합니다. 자, 주심을 한다는 거. 이 주심 방법은 또 뒤에서 배우게 됐지만, 주심은 또 우리가 뭐 오픈 어카운트를 해도 되고요. 오픈 어카운트 또는 뭐 DA 또는 뭐 DP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 또 요 컬렉션도 또 예상그의 일종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우리가 또 그죠? cash at delivery 그죠? 그다음에 cash with order 그죠? 이런 방법으로 그죠? 요거는 이제 cash at delivery는 요거는 도착하면은 도착분을 보고 돈을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cash with order는 요거는 주문과 동시에 돈을 보내는 거죠. 그죠? 요런 방법들. 요런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 다 배워야 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어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다른 것이 이제 오픈 어카운트는 서로 간에 상계를 하는 거죠. 주고 받을 걸 갖다가 같은 계좌에 두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 이런 방법들이죠. 그죠? 요것도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안에서 세부적인 방법 요것도 이제 바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요 DA라든지 DP 같은 DA는 사실상 후불 지급이죠. DP는 후불 지급도 있고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SIT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DA도 일단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 컨트랙트에서 합의하면 그 컨트랙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내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선택을 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청약자하고 비청약자. 자, 청약자라는 거는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청약자라는 거는, 청약을 받는다. 청약자라는 거는, 청약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청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서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청약자는 청약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offer라고 합니다. offer. offer을 하는 사람에서 offer를 하는 사람에서 offer에다가 다시 er을 붙입니다. offer.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맞아. 여기 or를 붙이죠. 미안합니다. 정신 안 왔다. 자, 여기다 offer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청약을 받는 사람이니까 offeree라고 합니다. 수동의 영역에서 이 R하고 여기다 E
e를 쓴다. offering. 알겠죠? offer. 이거는 다른 말로 피청약자다. 이렇게 피동사. 받는다. 피청약자다. 이렇게요. 자, 무슨 알겠죠? 자, offering.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용어들을 숙지를 잘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offly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조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흥신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redit Information Agency라는 이제 흥신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쭉 했죠. 아까 신용조사도 하고, 그냥 이제 보통 외국은 신용조사를 합니다. 신용조사를 하는데, 그 신용조사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Credit Inquiry라 합니다. 자, 크레디트 인콰이어리. 요 크레디트란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신용이라는 뜻이죠. 신용. 또는 다른 말로는 뭐죠? 신용 또는 다른 말로는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외상. 그래서 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신용이 있는 거죠. 그죠? 외상. 영어로 우리가 외상을 영어로 뭐냐면 on credit라 합니다. on credit. on credit. 그래서 외상으로 좀 그러니까 뭐 I bought 뭐에서 book on credit. 그러면 나는 외상으로 그걸 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이 크레디트는 잔고란 뜻이 있습니다. 잔고란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balance 잔고란 뜻도 있습니다. 자, 잔고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고를 갖다가 둔다는 것은 경우 외상을 둔다는 거죠. 잔고를 둔다. 그런 것은 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당신이 나의 줘야 될 이제 잔고, 즉 지급해야 될 잔고, 이런 뜻을 가질 때 이게 이제 크레디트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신이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금액,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크레디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크레디트가 당신이 나에게 줘야 될 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신이 외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고, 그죠? 그거는 의미마다 조금 틀리지겠죠. 그죠? 그래서 크레디트 인콰이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신용조사다. 이런 뜻. 신용을 인콰이리,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다. 그래서 이 신용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조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용조사를 잘 안 해요.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근데 외국은 아주 작은 거래도 이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거 사실 시험에 나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용조사를,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신용조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무역을 하면서 이 신용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신용을 해치해버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가 맞바지에 가가지고 갑자기 계약이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신용조사에서 지금까지 이제 뭔가 자기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신용조사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뱅크를 통해서 합니다. 뱅크를 통해서. 왜냐면 뱅크가 제일 확실하죠. 왜냐면 이제 뱅크에서 보면 뱅크는 나름대로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하면서 이 뱅크는 대출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히스토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연체가 됐고, 예를 들어서 뱅크럽시가 있었다면 뱅크럽시는 부도죠.
부도가 있었고 또 뭐 지불 불능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히스토리를 뱅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뱅크가 사실은 가장 확실하죠. 뱅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홍신소들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에이전시들 이런 이제 있죠. 이 홍신소라는 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거는 아니고 기업을 세계적인 홍신소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크레디트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돈의 레벨에 따라서 ABC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죠. 안정성을 체크하려면 한 30만 원 정도를 외국의 어떤 이 홍신소에 주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거래하는 회사, 그죠? 레퍼런스 컴퍼니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컴퍼니. 그래서 레퍼런스 컴퍼니라는 것은 참고를 할 수 있는 회사.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가 거래하는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에다가 이 회사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 회사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걸 이제 레퍼런스 컴퍼니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직접 방문이 있겠죠. 직접 제일 좋은 거는 가서 직접 보는 거죠. 자, 직접 방문. 자, 이런 방법들로. 자, 흥신소, 그죠? 다시 한번 볼까? 자, 일단은 이제 흥신소에 가서, 그죠? 신용조사를 하고, 이제 여기가, 아까 흥신소,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 에이전시에 가죠. 그 다음에 흥신소, 그 다음에 뱅크에 가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컴퍼니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인포메이션 에이전시, 그죠? 인포메이션을 한, 그죠? 그러한 이제, 에이전시에 가서,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크레딧 인포메이션 에이전시다. 이렇게 됩니다. 신용을 갖다가 제공하는. 자, 요런 데 가가지고, 이제 소위, 이런 데 가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런 데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에 대해서부터 이제 살살살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CISG란 말을 자주 했죠. 이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국제 물품 협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G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이제 유엔 협약입니다. 유엔 협약입니다. 협약이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비엔나 협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비엔나 협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엔나에서 많은 협약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비엔나 협약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뭐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까? 물품 매매 계약. 무엇에 관한? 국제입니다. 국제. 국제간입니다. 국제간. 국제간. 국내간 안 됩니다. 국제간.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자, 원래는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CISG, 비엔나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definition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청약은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 처음에는 어차피 일방적인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청약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청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뭘 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자,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라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 이런 말은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에 아까 서큘러 레터를 보낼 때도 그렇고 인콰이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찾았다 합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았다 합시다. 그럼 그거 보내면 일방적으로 보낸 거지. 그 사람은 미리 압니까? 그리고 합의된 상황에서 내 보낼게 받을래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표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청약에는. 뭘 하기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이 없으면은 그것은 청약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간에, 그죠? 자, 이 쌍방간에 거래 물품하고 인도 일자 거래 조건들을 상대에게 제시하는. 근데 이제 여기 또 아까 이야기했죠. 물자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날짜, 조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또 이걸 갖다가 뭔가 일방적인 팔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그것도 또 청약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청약의 내용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뭔가 물건을 팔 목적이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한다면은 그거는 또 청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CISG에는 자, 그래서 이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일자, 언제 하겠다, 거래 조건. 인도 일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딜리버리는, 인도는 1년 만에 할 수 있다,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 3개월 만에 할 수 있다,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 보름 만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인도 일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물품은 어떤 거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 조건은 어떻다. 돈은 어떻게 받을 거다. 돈을 미리 받을 거다. 아니면은 일단 가서 팔아가지고 보고 이제 돈을 후불로 해달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약은
살 사람이 좀 파세요 하는 매수 청약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buying offer라 그럽니다. 그래서 offer to buy.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buying offer, offer는 이제 청약에는 이거는 이제 조금 줄일까요? 자, 청약에는 우리가 배수 청약이란 게 여기도 해야 되겠죠. 자, 청약에는 이제 우리가 매수 청약이 있고 매수 살려고 이제 사겠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이랬고 팔고 싶습니다. 라는 청약이 있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매도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수 청약은 다른 말로 buying off다. 자, 매도 청약은 우리는 뭐냐면 selling off다. 자, 이거만 off다. 잠깐만. 여기까지 안 나오네. 위에 써야 되겠네. 그죠? selling off다. 이렇게 되죠. 파는 거, 그죠? 파는 off다. 자,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청약이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셀링 오퍼가 될 수도 있고, 바잉 오퍼가 될 수 있다. 뭐, 그까지는 뭐, 우리가 평범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청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요 청약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확정 청약 있고요. 확정 청약,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불확정 청약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이것도 다시 쓸게. 좀 지 마음대로 막 되네 이거. 종류에는 우리가 확정 청약이 있고 확정 청약,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뭐냐면 불확정 청약이 있습니다. 자, 이 확정 청약이란 거는 뭐 말 그대로 유효기간, 회답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죠? 유효기간.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면은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승낙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확정적 또는 취소 불능, 즉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없어도
유효기간이 없지만 유효기간이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며칠까지 validity라 해가지고 유효한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30 day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 validity라고 하는데요. 유효기간 그 자기의 오퍼의 유효기간을 우리가 validity라고 하는데요. 요게 예를 들어서 뭐 30일 이런 식으로 30일 안에 답을 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days 뭐 이러면 뭐 요거는 뭐 60일 뭐 이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안에 되면 바로 됩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없어도 유효기간 없지만 그죠?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펌 확정 펌이라든지 아니면 revocable이 아닌 irrevocable 요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꼭 요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낙만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 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하면은 뭐냐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계약이 된다. 계약이 체결된 거고, 유효기간이 없는 것은 뭐 적정한 그죠? 시간 내에다가 확정을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불확정 청약에 대해서는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그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니다. 불확정 청약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정리를 해 봅니다.